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사학습지 13번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학습지 13번에서는 통일신라 하대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잠깐 11번 영상의 내용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11번 학습지에서는 통일신라 중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김춘추, 태종모혈왕 김춘추, 문무왕, 신문왕으로 대표되는 통일신라의 최전성기 중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대의 경우는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의 힘이 약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 통일신라 하대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권은 약화됩니다. 진골귀족의 세력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하대의 시작은 해공왕 때입니다. 36대 해공왕 직전의 임금인 경도왕 때 노급이 부활하게 되면서 진골귀족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지금부터 신라 36대 해공왕을 시작으로 해서 통일신라 하대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대 임금이었던 해공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하지만은 반란의 과정에서 22살의 젊은 나이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해공왕이 살해된 이후 수많은 진골귀족 사이에서 스스로 왕자리를 빼앗기 위한 싸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이 싸움을 왕위쟁탈전이라고 부릅니다. 통일신라 하대는 진골귀족 사이에 끊임없는 왕위쟁탈전으로 인해서 왕과 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습지에 보면은 통일신라 하대 여러 임금들의 재위년도를 표시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통일신라 하대의 여러 임금들 중에서 유달리 재위 기간이 짧은 몇몇 임금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9대 소성왕의 경우는 2년, 44대, 45대 임금의 경우는 각각 2년에서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이렇게 통일신라 하대는 끊임없는 왕위쟁탈전, 왕위 다툼 때문에 왕들의 재위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왕위쟁탈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이지요. 끊임없는 왕위쟁탈전으로 인해서 신라 왕권은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도 약화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왕위쟁탈전 두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헌창의 난 알아보도록 할게요. 785년 37대 임금이었던 선덕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 임금으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김주원이 왕이 되기 위해서 궁궐로 가는 도중에 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 강이 비가 많이 오면서 범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주원이 궁궐에 도착하지 못하자 김경신이라는 인물이 대신 왕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 사람이 38대 원성왕입니다. 김주원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41대 헌덕왕 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김주원의 아들이 바로 김헌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헌창의 난은 한때 신라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큰 기세를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학습지 13번 앞바닥에 보면 김헌창의 난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웅진주도독 헌창은 하는 내용으로 쭉 시작이 되는데요. 나라의 이름을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 두 번째 사례, 장보고의 난입니다. 장보고는 신라 하대 해군기지였던 청해진을 운영하던 지방 호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약 1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장보고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중앙의 귀족 간의 왕위 다툼에서 이제 패배하게 된 인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보고를 찾아온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한 인물들은 자신을 도와줄 곳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이들을 도와주게 됨으로써 신무왕을 왕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것을 요구하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장보고는 신무왕의 아들인 문성왕 때 반란을 일으키지만은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설치하였던 해군 기지 그리고 중개무역의 거점이었던 청해진은 결국 폐지되게 됩니다. 장보고의 일생과 청해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번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하대 51대 임금 진성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51대 임금이었던 진성여왕 시절 신라 중앙정부는 그 힘이 점차 쇠퇴해져서 지방에서 세금을 걷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관리를 보내어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하였고 농민들은 이에 반발하여서 전국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원종과 애노가 일으켰던 반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통일신라 하대의 두 번째 모습, 바로 전국적인 농민 봉기입니다. 학습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신라 하대 각 지역 귀족의 반란과 농민들의 봉기 모습을 나타낸 지도 살펴보고 각각의 이름을 구별해서 보도록 합시다. 통일신라 하대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호족의 등장입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각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은 호족 호자 혹은 멧돼지 호자를 써서 멧돼지와 같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이들은 중앙의 귀족과 대비되는 지방의 세력을 말합니다. 특히 신라 말과 후삼국 시대에 등장한 각 지역의 호족은 시대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족들은 육두품, 선종승려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풍수지리서를 이용하면서 중앙정부와는 상관없는 지방의 반독립적 세력,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독자적인 행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궁예, 견훤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육두품, 선종승려, 풍수지리설이 각각 호족들과 결탁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육두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골귀족과 신라 왕실의 반감을 가졌다.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진골귀족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왕들은 육두품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하대가 되면서 다시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고 왕권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육두품들은 더 이상 신라의 중앙정치에서 설 자리가 없었지요. 그리고 육두품들은 신라를 포기하고 대신 호족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선종의 경우는 경전보다 수행을 중시하여서 호족과 결탁했다고 합니다. 불교에는 크게 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이론과 경전을 중요시하는 교종, 그리고 종교 이론이나 경전보다는 수행을 중요시하는 선종이 있습니다. 교종의 경우는 진골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선종은 호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경전보다 수행을 중요시하는 선종의 내용이 호족들의 입장에 있어서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교종과 선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번 학습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들은 풍수지리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자연의 모습, 경관 등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학문인데요. 호족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자연경관이 훨씬 더 기운이 좋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풍수지리설을 이용하고, 이는 신라의 중앙이었던 경주보다 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라 하대의 모습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왕권은 약화되고 신라 귀족들은 점점 힘이 세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위 쟁탈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위쟁 탈전으로 우리는 김헌창의 난, 그리고 장보고의 난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귀족들 사이에 왕위쟁 탈전이 발생하자 이 틈을 틈타서 각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진성여왕 때에 중앙정부가 농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하면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반란으로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신라 하대의 모습 세 번째, 호족의 등장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르죠. 호족은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중앙정부의 통치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신라 하대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던 임금들도 있었습니다. 원성왕과 헌덕왕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원성왕은 독서 삼품가를 실시함으로써 헌덕왕은 인사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시키고 신라의 혼란을 잠재워 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임금의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신라는 점차점차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원성왕이 실시했던 독서 삼품가는 진골귀족들로 하여금 유학경전의 내용을 시험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 중, 하 3등급을 매기는 제도였지만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라 하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라 하대의 모습 첫 번째, 왕위쟁 탈전의 발생과 귀족의 성장, 왕권의 약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적인 농민 반란의 실시입니다. 세 번째, 각 지역에서 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신라 하대의 혼란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진행될지 우리는 15번 학습지에서 후삼국시대를 알아보면서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